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이슈 인사이트 시즌2 오늘부로 10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시즌1까지 포함하면 36번째, 7번째 이 정도까지 왔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1년까지 채우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72차 한미 정상회담의 진정한 숨은 수혜주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대북주의 강세라든가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내용들을 저희가 인사이트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국내 이슈에서는 처음 다루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오늘 주제는요. 한미 정상회담 다음은 결국은 대북으로 전환될 거다. 약간 이슈를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제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초기에 분석하고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좀 예측적인 측면, 제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 대북이라는 부분이 미국,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북한, 러시아까지 끼면 육자죠.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미국과 한국만 의지 갖고도 안 되고 미국과 중국만 의지 갖고도 안 되고 그런 속에서 어떤 이슈에 따라 종목이 움직이면 굉장히 폭발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어떤 저희가 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식에선 돈이 가장 정보가 빠르죠. 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뉴스, 어떠한 첩보보다 돈이 가장 빨리 움직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식이 뉴스보다 더 빠르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주식시장을 잘 관찰하면 실질적으로 뭐 선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해서 그 돈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가에 다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끝나고 회담은 끝났지만 여러 번 공개 방송이라든가 여러분하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회담은 끝났지만 실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면 오늘 한미 정상회담 두 번째 시간 관련주에서는 바로 한국 증시에서 계속적으로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두산중공업, 두산그룹주 오늘도 다 10%, 15%씩 급등 나왔어요. 지난주에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주식선생 박한샘이라는 개인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대북주 관련주에 해서 2주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주식에서 움직이는 패턴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을 오늘 한 종목만 제가 두산중공업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을 보고 이 종목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보이지 않는 이면, 즉 한미 정상 간에 어떤 우리나라 중요한 이슈를 놓고 앞으로 주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관점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허니문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한미 정상회담은 끝났지만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북 남한과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3월 9일 날의 선거시죠. 남은 이제 10개월 남았어요. 결자 해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셔서 판문점 회담 이후에 이제 마지막 남은 10개월 동안 앞으로 2021년 하반기에 중요한 국내 증시의 포인트를 저는 형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차트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보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왜 강세느냐? 그러면 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SMR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원진이냐? 즉 스몰의 약자예요. 소형 모듈 원자로. 그래서 SMR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원자로 혹은 핵발전소 하면 뭐를 떠올리십니까? 울산이나 아니면 고리원전처럼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로 만들어진 반경 2km, 3km의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의 돔 형태의 한마디로 개미 색깔의 한 마리, 거기에 새 한 마리 앉지 못할 정도로 삼엄한 경비 속에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원전 시설은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저수지나 강처럼 공원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앞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치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의 경치 좋은 곳에 있는 축구 경기장처럼 혹은 요트 경기장 같은 어떤 컨벤션 센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깔끔합니다. 굉장히 작죠. 왜 이렇게 날 수 있느냐? 그리고 시설, 보호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높은 담장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소형 모듈 원자로는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반 울산에 있는 원자로는 원자로 하나, 돔 하나에 보통 30만 명 이상이 1년 내내 쓸 수 있는 전기를 뽑았습니다. 기본이 3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3본 신도시라든가 혹은 대구 지역에 있는 일개 대구나 대전에 있는 한 구라든가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형 원자로는 보시는 것처럼 300메가와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큰 원자로가 1기가와트거든요. 자, 그거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전력을 생산해내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만 다 같이 가동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부분. 공간을 차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듈 형태로 기계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보통 7개, 8개. 그 중에서 135 가동시켰다가 다음 달에는 246 가동시키고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도 체르노빌이나 일본의 도호쿠 대지진 때 일어났던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방사능 오염이 극히 제한된 형태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원자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스마트 원자로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것을 2011년경에 개발을 완료해서 세계에서 약 70개 정도의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축적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마치 그렇게 생겼죠? 거대한 학교에 갔을 때 여기서 뜨거운 물 나오고 컵라면 아래다 이렇게 받쳐 먹는 것 같은 강당 갔을 때 한겨울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무슨 바퍼 이렇게 자활봉사 같은 데 가보면 거대한 물탱크가 있고 거기서 커피도 나오고 보리차도 나오고 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대형 원자로입니다. 우리나라 울산이라든가 고리원전 같은 형태 원자로가 있고 거기서 뜨거운 물 가압 펌프 같은 거 있어서 뜨거운 물 나오게 하고 열을 식히고 물을 보내고 굉장히 시설이 복잡하고 대형입니다. 보통 이런 대형 원자로는 기본 1000기가와트 이상을 뽑아냅니다. 한 개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보통 3조 원에서 5조 원 갑니다. 공사 기간 한 50개월, 4년에서 5년 정도 걸려요. 제너럴 일렉트릭이 세계에서 이쪽에 탑이죠.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이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한국, 원자력공사 혹은 수자원공사 이런 쪽에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한 개당 한 7천억에서 8천억, 비싸면 1조 원 정도.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이 아까 보셨던 스마트 모듈 원자로는
출력은 3분의 1 정도. 그리고 비용도 3분의 1이나 4분의 1.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이렇게 하나에 그냥 다 원스톱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국내가 이쪽 분야에서 다행히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녹지 위에 있는 그 원자로. 두산중공업은 아까 보셨던 그 원자로 요거, 네, 여기 원자력 발전소,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진 조감도입니다. 요거를 만드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즉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해가지고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근데 이것을 만드는 이 회사가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아까 그 조감도 보셨던 회사예요. 이 뉴스케일이라는 회사는 두산중공업하고 조인트 벤처 지분까지 받아서 약 520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퓨어셀 여러분 기억하시죠? 20배 올라간 두산 퓨어셀 차트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두산그룹은 사실 이 두산 퓨어셀 덕분에 두산의 박씨 가문 대주주분들께서는 회사가 채권단한테 사실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어요. 예전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두산그룹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앞세워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중장비 회사인 밥캣을 먹었습니다. M&A 했죠. 8조 원 정도 주고. 근데 거기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얼마냐? 12조입니다.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그 두산그룹 전체가 그것 때문에 지난 10년 가까이 유동성 위기에 당해서 채권단한테 결국은 모든 것을 거의 매각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 탈출할 수 있었던 배경의 이면에는 이 두산 퓨어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산 퓨어셀이 4,000원짜리 주식이었어요. 비상장 회사였습니다. 자, 연료전지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얼마까지 올라왔느냐? 65,000원까지 해서 15배가 올라왔습니다. 작년도 여름까지. 덕분에 두산그룹 일가는 시가총액 지금 46,000원에 3조 원이니까 얼마 전에 5조 원 가까이 됐던 거죠. 고점에. 최고점인 6만 원 전후에서 이 두산 퓨어셀 지분을 채권단들한테 무상증여하고 본인들의 본 회사인 두산과 두산 밥캣을 보호함과 동시에 두산 인프라코어 일정 부분은 현대중공업한테 채권단의 권유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었던. 그래서 두산그룹 전체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자, 매출액은 얼마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료전지 우리나라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두산은 이렇게 원자력이든 가스터빈이든 혹은 담수화든 혹은 지금처럼 연료전지 파트든 에너지 파트의 점유율이 독특한 형태로 국내에서 독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두산그룹의 저거를 높이 사서 보시는 것처럼 이 뉴스케일 회사는 두산중공업과 제품을 납품받아 가면서 아까 보셨던 소형 원자로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파트너로 두산중공업을 참여시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덕분에 두산중공업은 강세인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두산중공업이 움직이는 것은 저는 이 소형 모듈 원자료에 대한 수요처가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것도 있습니다만 이쪽 시장에 앞으로 이게 두산중공업의 현재 매출액입니다. 두산중공업은 2021년 기존 사업에서 6조 2천억, 가스에서 1조 2천억, 신재생에서 1조 2천억, 원전에서 1조 2천억 정도의 수익이 매출액이 발생했어요. 자, 그런데 2025년 앞으로 4년 뒤에는요,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 쪽에서는 소위 우리가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소위 굴뚝산업이라고 불리는 그런 어떤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걸 떼서 하는 쪽에서는 매출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LPG 가스는 이론적으로는 청정에너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엔진뿐만 아니라 배도
엔진이 다 이걸로 바꾸고 있죠. 디젤에서. 그래서 이쪽도 터빈 가스 쪽에서 천연가스 쪽에서 해서 2조 3천억, 2배 정도 성장하고 신재생 쪽,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도 또 1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2조 7천억. 원전은 1조 2천억에서 과거의 원전은 줄어드는 걸로 나오죠. 앞으로.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미래 두산중공업을 먹여 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나왔던 자료 형태로 분석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럼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은 어떤 형태로 될 가능성이 높으냐? 오늘 주가 모습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배경의 이면이에요. 지난번에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두산중공업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웬만하면 추격 매수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추격 매수 쌀 때 사는 거니까. 자, 그런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대북 관련주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주식을 대북 관련주의 한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눴던 부분이 북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비핵화, 바이든 대통령도 비핵화를 외쳤죠. 목적은 똑같아요. 방법론적인 부분이 완전히 틀리다고 말씀드렸죠. 한미 정상회담 끝난 바로 그날 토요일 날 국고초 끝나고 바로 제가 공개 방송을 한 자리에서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공방했거든요. 2시간 동안. 북한이 요구하는 건 체제 안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핵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선체제 안정 후 핵 해체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선 완전한 핵 해체 후 북한의 체제 인정이에요. 한반도 비핵화는 똑같지만 방법론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영원히 이게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CIA 보고서에 의하면,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던 부분이죠. 북한은 벌써 2년 전에 최소 50개, 많게는 200개의 원자폭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인정을 안 하느냐? 핵이라는 것은 핵보유국이다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독립적인 이 반열에다 인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 보유국인지 알지만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북한은 미국한테 무력 시위할 때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괌에다가 ICBM탄을 쏴서 괌의 동쪽과 서쪽 두 군데다 미사일이 떨어지게 만들었죠. 그때 미국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후에 북한과 회담을 한 거죠. 왜 그러느냐? 그 미사일에 원자폭탄을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소형화시키는 것. 이 기술이 만약에 거기에 그걸 수소폭탄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륙간 탄도 이것을 수소폭탄을 그 미사일에다가 얹으면 괌까지 날아갔으니까 이게 ICBM탄.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괌에 있는 미국 공군기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함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군 함대들에 대해서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즉 그런데 북한은 그래서 수소폭탄에 성공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꾸. 즉 본인들이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소형 원자로의 핵심인 핵폭탄을 수소폭탄, 핵보다 위력이 100배 많은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기술은 사실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세계에서 4번째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미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중국, 그리고 북한이에요. 원자폭탄은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도. 그렇지만 수소폭탄은 없어요. 왜? 위력이 훨씬 더 강하고 소형화되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영원히 미국하고 중국, 미국하고 북한, 그리고 이 평행선으로 달릴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북한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봉쇄됐고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것에 맞는 당근을 줘야 되잖아요. 북한은 지금 유일한 자기들을 보호하는 수단이 핵 말고는 없습니다. 핵이 없었으면 미국이 이미 공격했을 거예요. 자, 따라서 김정은 체제 하에서는 그것에 대한 핵을 하나씩 해제할 때마다 혹은 미리 당근을 주고 핵을 하나씩 해제하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바로 핵을 이용한 핵 미사일 하나씩 폐기할 때마다 그것에 상응하는 경수로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고 그걸 북한이 소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미국이나 한국 기업체들이 사주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체들한테 그 전기를 공급해주고 공급 단가가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도 미국이 지어줘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도 북한이 소유하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도 비싸게 사서 예를 들어서 뭐 킬로와트당 10달러면 15달러 주고 사서 한국 기업체들한테는 싸게 공급해줘야 되는 즉 핵을 하나씩 해체할 때마다 북한에 돈이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뭐를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그럴 때 그것을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두산중공업의 소형 원자로 이런 기술들이 소위 얘기해서 SMR 원자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형화된 거. 이게 지금 다른 나라들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두산중공업이 10,000원에서 12,000원에서 24,000원까지 한 달 사이에 올라간 거라든가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그리고 또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두산그룹 전체가 올라가는 거는 아까 실적으로 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실적으로 본다면 기존 사업 파트가 반토막이 나잖아요. 3조 원 가까이 줄어듭니다. 2조 5천억. 가스 쪽에서 1조 원, 가스 터빈 쪽에서 1조 원 늘어나고 신재생에서 1조 5천억 늘어나도 사실은 전통사업 부분에서 까먹고 성장사업이라고 해봐야 신재생과 가스인데 가스 이거는 그렇게 경쟁력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현재로서. 신재생 쪽인데 마진율이 높은 거나 성장 쪽은 그럼 이거 하나 갖고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아직도 산업은행에 2조 8천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18조 원에 넘는 부채 중에서 회사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 연도에 한 1조 5천억 그래서 본인이 돈이 없다 보니까 대주주도 채권단이 돈을 요구했을 때 담보 물건이 없다 보니까 뭐를 내려줬느냐. 아까 보시면 두산 퓨어셀이 있죠. 그것을 무상증여하는 형태로 채권단한테 증여하고 두산그룹과 두산밥켓 지분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불과 1년 전.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금 종목이에요. 자, 이런 현상은 저는 하나에 있다고 봅니다. 두산그룹이 성장성이나 이런 게 두드러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신재생이나 가스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신재생 관련주, 풍력 관련주들도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은 줄어들고 원자력은 제자리인데 원자력 수출 앞으로 해봐야 2천억밖에 안 됩니다. 두산중공업 늘어나봐요. 이 부분에서 바로 가장 임팩트 있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북한이에요. 그래서 대북주와 모습과 그 궤적을 같이 하는 가운데 가장 급등 나온 두산중공업. 한번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흐름이죠. 12,000원에서 최근에 24,000원까지.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100% 폭등했습니다.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었죠. 자, 그리고 대북주 관련주에서 아난티. 한미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실망 매물이 나왔죠. 왜?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형식적인 핵 한반도 비핵화 얘기만 있었지 북한 어떻게 한다든가 뭐 차해 제스처도 없었고.
실망 매물이 나아가면서 9,500원에서부터 이틀간 8,400원까지 10% 넘게가 폭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급등 나오죠. 멀리 봤을 때 계속 하락하다가 제 모습 때문에 잠깐 가렸네요. 잠깐 이거 좀 제가 키워볼게요. 이쪽으로 돌리겠습니다. 9,400원에서 이렇게 급락 나왔죠. 올라가다가 10%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실망 매물 이틀간 폭락 나온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쳐올립니다. 북한에 대해서 관련된 뉴스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대장이냐? 아난티가 먼저 움직였어요. 두산중공업은 뒤에 움직였지만 지금 후반부에서 더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스 전체가 들썩거려요.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원자력 소형 원자로 무기화를 만들 수 없는 저런 형태로 에너지를 지어주고 한국에 있는 기업체들이 진출하면서 체제 안정화 및 경제 발전을 이루어지는 형태. 그 비용은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따라 달렸겠죠. 여기에 저는 앞으로 두산중공업이 보여주는 주가의 흐름을 속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부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 주식이 왜 움직이나 관찰해 본다면 앞으로 2021년 하반기에 북미 정상회담이든지 혹은 북미 지난 정상회담 끝나고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친서라든지 혹은 한국 쪽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구호물자나 봉쇄가 풀어진다든가 코로나에 관련된 어떤 구호물자가 움직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산중공업은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들어가기가 그런 종목이에요. 왜? 올라왔잖아요. 이제는 팔고 이런 걸 인지했을 때는 이런 주식은 항상 먼저 때립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느냐? 아직 움직이지 않은 대북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효성 OMB라든가 비료죠. 그리고 남해화학이라든가 농업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죠. 자, 이런 종목들은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현대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난티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제 막 약간 올라간 수준. 굳이 추격할 필요 없겠죠. 눌목 나옵니다. 두산중공업이 이제 한번 쉬어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눌러줄 때 저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북 관련주에 대한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간의 공동성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해체시킬 것인가. 그 부분은 소형 원자로를 상업화하는 부분. 그리고 그 상업화해서 성공함으로써 북한에 들어가는 핵 해체 비용 대신 원자로를 지어주는 수십조 원에 이르는 북한에 줘야 되는 돈은 이걸 가지고 사우디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청정에너지 형태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후쿠오카 원전 사태라든가 체르노빌 원전 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겪지 않아도 되는 미래형 에너지의 선도 국가로서 그 비용을 뽑아내서 결국에는 북한의 일부분을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북한의 핵도 해체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장 큰 치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주식시장에서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이 한미 정상회담의 깊은 속내를 말해주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북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재검토를 해보시는 가운데 2021년 하반기
내년도 3월 9일 날 선거까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가장 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임팩트 있는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번째 이슈 인사이트 시즌2 시간 두산중공업을 통해서 한미정상회담의 깊은 인사이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